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피해액이 약 29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교묘하게 진화하기 때문에 누구나 한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토크호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법과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동균 대구 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보이스피싱에 관한 전화 한 번 안 받아본 사람 없을 정도로 아주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지금 현황이 어떤지 먼저 짚어보고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이 과거에 비하면 피해 규모도 그렇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먼저 박동균 교수님, 이 구체적인 피해 상황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은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이스피싱도 예외는 아니고요. 최근에 경찰청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1, 2, 3월 달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5,878건 발생해서 작년도에 비해서도 17%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3,116억이고 또 한 건당 피해액은 5,300만 원 정도 일러서 전년도에 비해 2.2배 또 2.8배 증가한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범죄가 많을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거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을 사칭을 해서 하는 범죄가 전체 건수의 한 50% 이상이 되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았나를 조사해 보니까 50대 이상이 전체 53%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요약해 보면 일단은 50대 이상이 일단은 금융 자산이 보유가 많고 그다음에 IT나 디지털에 약간 취약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온정적인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병수 변호사께는 제가 대구 지역 보이스피싱 현황, 그다음에 주요 일어났던 사건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대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024년도에 대구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700여 건이 발생을 했고 피해액도 약 290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로 경찰,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카드사를 사칭을 해서 해외에서 당신의 카드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정보를 넘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신종 수법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거나 의뢰를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보통 개인적인 피해 금액이 몇백만 원 단위에서 많아봤자 2천, 3천 정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개인 혼자서 한 11억 원 가까이 굉장히 거액을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당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은 박 교수님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연령대 살펴서 개인별로 잘 파악이 된 타겟을 만든 다음에 맞춤형 방식으로 진화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우리가 보고된 게 2006년도에 국세청 직원을 사칭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그 콘서트 이런 데 보면은 프로에 보면은 상당히 어눌한 말씨로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 이름, 직업, 연령, 그다음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아주 프로와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당하는 수가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기관 사칭형입니다.
내가 검찰청에 있는데 당신이 지금 그 계좌가 범죄자에 이용되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도와줄 테니까 다른 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조용한 데서 전화 받고 나의 지시를 좀 따라주면 안전하게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대출 사기. 대출을 해줄 테니까 빨리 이제 선급금을 내라. 그 다음에 대출 이자를 낮춰줄 테니까 좀 해라.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 팝업창에다가 정보 보안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입력해라. 그 계좌번호하고 뭐 아이디하고 이런 걸 입력해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피싱하는 거. 예를 들면 택배가 왔다. 그다음에 결혼식 청첩장, 부고장. 그다음에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승용차에 보면 휴대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신이 불법 주차돼 있으니까 주차비 확인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미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를 납치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하면은 내가 저 아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내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엄마 나 저 휴대폰 저 분실했는데 빨리 이거 좀 돈 좀 보내줘. 이렇게 좀 소액이지만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지금 그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네. 유형입니다. 한 번쯤 주변에서 우리도 겪어봤을 것 같은 얘기인데요.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영 팀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절이 김영 팀장 수법이 아니고 훨씬 더 진한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사례 케이스를 말씀 주셨는데 김 변호사님 보실 때 의뢰인들 중에 예. 당한 케이스나 아니면 지금 이쪽 분야로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계시니까 예. 추가적으로 더 진화한 형태를 말씀 주실 건 어떤 게 있나요?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사도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본인을 뭐 택배회사 직원 내지는 카드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카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엔 이제 많이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그 전화를 걸었던 조직원이 이거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을 수도 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됐을 수도 있으니 제가 알려주는 요 URL을 보내줄 테니까 여기 들어가시면은 어떤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감독원으로 연결이 되니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구나. 난 드디어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역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워낙 이렇게 많이 단속도 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경계를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진화가 되어서 뭐 리딩 사기라든지 로맨스 스캠 같은 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AI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하고 딥페이크라고 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가상의 인물이 진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로맨스 스캠과 리딩 사기가 결합을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친한 여자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돈을 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의심을 받으니까 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다 혹은 성공한 투자자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이 되니까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는데 요즘 기술은 그런 영상통화까지 다 가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뭐 유명한 뭐 사이트라든지 혹은 뭐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여기 가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가면 그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강사들도 굉장히 말을 잘하고 신뢰성을 주는데 그 신뢰성을 주는 강사도 조직원이고 그 유튜브 채널의 어떤 조회수나 그 구독자 수도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상의 어떤 인물을 믿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돈맹수법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여러 개 나와 있죠.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네. 그런데 막상 본인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여지없이 속기도 한단 말이죠. 아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러다가 맞습니다.
그거 전문으로 강의하시고 이러고 주의를 당부하는 분이 오히려 맞습니다. 본인이 당한 경우도 있다는데 예.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경찰행정학과에 있다 교수다 보니까 이런 그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간 좀 어눌하고 법을 잘 모르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 아까 50대 이상이 50%라고 돼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학 교수, 심지어는 법 쪽에 있는 분도 의사, 그래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금 피해를 안 입은 거는 순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그 고위 공무원 그리고 대학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걸 당했냐? 물론 이제 액수는 상당히 큽니다. 한 5천만 원 내외인데 그분은 심지어는 세미나 하다가 전화를 받고 나가서 1시간 동안 통화하다가 5천만 원을 이제 입금하는 그 경우인데 뭐냐면은 이제 그 아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을 좀 아니까 당신이 지금 대구은행 예를 들어서 모 은행에 통장이 있다. 그 통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회 지도층 인사니까 이게 언론에 나가면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걸 좀 빨리 저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라. 요거는 딴 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법이 너무나 지금은 이제 고도화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계절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이제 그 보이스피싱의 이제 이 수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추석이나 명절 때 그 선물 택배를 보낸다 이러면은 큰 의심 없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쌍둥이 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클릭을 하면 그 범죄자가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뭐 사진, 동영상, 심지어는 위치 정보까지 다 파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원격 조정을 해서 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어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 경찰도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하면서 실무자들하고도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 지금 수법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제가 그건 너무 누구라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제부터 무슨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고 그러니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부터 설치를 하고 시작하시죠. 라고 하고 시작을 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의심해서 피해갈 방법은 참 힘들 것 같은데 실제 이런 그 속기 쉬운 이유 변호사님 발견하신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게 뭐 경찰청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떤 앱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많이 홍보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또 이용을 해서 시티즌 코난이라는 그 앱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또 스미싱에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기술도 발명을 하고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꼭 공식적인 사이트 우리 뭐 어떤 모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은 어느 무슨 스토어라든지 그런 쪽에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서 앱을 설치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꼭 속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사건들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들어보면 아들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아들 번호로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목소리도 아들 목소리고 폰이 다 틀리니까 거기 녹음 파일이 있으면은 그 녹음 파일을 통해서 아들과의 녹음 파일이 있으면 아들의 목소리까지 다 변조가 가능한 세상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들이 굉장히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 돈 잠깐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아버지가 안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자식들과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아빠 뭐 이렇게 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전화기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서로 약속을 해뒀다가 너 어릴 때 아빠가 너 별명 뭐라고 불렀어라고 한번 물어보면 서로 사전에 약속을 해두면 그건 아무리 털어도 맞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은 그런 것까지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정도면 오죽하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피싱 범죄 조직들이 워낙 조직화, 전문화가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신 것 중에 이렇게 전문화, 분업화되어 있는 거 소개해 주실 만한 케이스가 있나요? 원래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이렇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직은 꾸려놨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조직들이 일부는 보이스피싱을 하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리딩 사기를 하고 또 일부는 로맨스 스캠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각자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조직 자체가 범죄 자체가 뭐 기업화되고 대규모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 교수님, 이 조직들이 실제로 이렇게 분업이 쫙쫙 나눠져 있고 역할이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분화가 돼 있고요. 마약 범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고 그러니까 자금을 대는 최고 대장이 있고, 그거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적절하게 역해서 대포 통장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허위 통장이죠, 남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전화하는 그 책임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필드에서 이게 돈을 수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범인을 체포한다 그러면 주로 현금 수거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금 수거책들은 보면 이렇게 실제로 수사를 해보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알바 이렇게 그걸 보고 들어갔다가 월 한 번 건수당 30만 원, 50만 원 주니까 요거 좀 이렇게 좋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이게 범죄에 이용되는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범죄 조직이 전문화돼 있고 또 되게 크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위에 상선을 잡는 게 중요한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그 외국에서 서버를 둔 그것도 국제 협력을 통해서 많이 지금 체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조직의 그 제일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 이 정도는 검거를 하지만 그 상선들 근거하는 게 참 힘들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이제 당장 급한 취업 준비생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이 그 알바라고 해서 했는데 심부름하는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또 조직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처벌 수위가 그냥 조직 이러면 일단 느낌부터 강하지 않습니까? 예.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꽤나 될 것 같은데요. 처벌을 어느 정도로 받습니까? 예, 그 일선에서 변호를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대학생들, 특히나 이렇게 뭐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보탬되려고 어떤 대학 등록금이라도 좀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주들한테 좀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별다른 이제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현금 수거책으로 나섰다가 검거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받는다. 뭐 굉장히 좋은 고액 아르바이트죠. 그거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들뜬 마음에 나도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시작을 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만에 자기가 운반한 금액은 벌써 한 1억, 2억 원이 넘어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보통 또 검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는 한 일주일 일하고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얻었는데 한 1억 원, 2억 원의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금액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기 범죄라고 하면 실형이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총책들이라든지 상선들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잡혀있는 말단 수거책한테라도 자기의 피해를 이제 변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내야 되는 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말단 수거책이지만 자기는 한 200만 원밖에 수익을 못 얻었지만 합의를 위해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돈을 써야 되고 또 전과자가 되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 양형을 할 때 횟수, 그러니까 그 피해자한테 그 받아서 그 입금한 거 횟수와 액수에 비례해서 이게 양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 10번 정도 현금 수거책으로 입금을 하고 한 1억 정도 되면 징역 1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한 200만 원 벌었는데
1억의 피해자, 그러니까 선량한 피해자를 줬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그 네. 현금 수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 판사들이 보면 한 3번 정도 하면 아 이거는 범죄가 해당되겠구나라고 본인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못 끊는 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에야 사실은 정말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일들인데 한 3번 정도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2번째도 이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크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볼 때 예. 고의가 있다고 볼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정말 고의가 없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했던 사람들 예. 이 고의가 없다는 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 굉장히 쉽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면은 어떤 자기를 무슨 팀장, 무슨 대리 과장이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이 일단 그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이제 설치를 하기 먼저 만들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깔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어떤 지시를 하고 몇 시까지 택시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시오. 거기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자신을 무슨 뭐 대부업체라든지 어떤 금융회사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돈을 받아서 어떤 ATM기로 가서 10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수십 차례 나누어서 입금을 하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처음에 딱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거 내가 고액을 받다 보니까 뭔가 좀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한 2회, 3회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명확하게 인식을 못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금수거책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은 그 순간 바로 중단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하셔서 자기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선의 검거에 어떤 도움을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로 아무런 고의가 없이 시작을 했고 이상함을 감지하는 순간 바로 난 중단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